네,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그럼 어떤 작품인가를 뭐 이번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 세대는 우리 세대는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을 읽어보진 않았어도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건 다 들어서 알고 있었던 굉장히 그 흔하게 들었던 소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교과서에 그 실제로 이 작품이 실렸다기보다는 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거론되었던 소설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소설이죠.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정확하게 이제 1921년 개벽이라는 잡지에 8월부터 10월까지 연재된 염상섭의 그 조금 긴 단편 소설 혹은 조금 짧은 중편 소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염상섭이 소설가로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 알린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상섭은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그 작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제 등단 제도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예지라든지 뭐 어떻든 이런저런 매체에 자기가 작품을 게재함으로써 이제 등단을 대신 했던 건데, 그 이제 소설가로서 이제 염상섭이 뭐 한편으로는 이제 동아일보라는 그 신문사의 기자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개벽이라는 잡지에 소설을 실음으로써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작가라는 걸 명백하게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된 그런 이제 최초의 소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소설은 이제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소설은 실제로 저도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소설을 읽었는데 뭐 하도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읽었는데도 뭐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재미없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예요. 이 소설은 실제로 이제 읽다 보면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이름 아래에 그 소설이 두 편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액자 소설적 구성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아주 완벽한 의미의 액자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보통 액자 소설은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소설 안에 또 소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어디 가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데 거기 가서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책을 전해주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랬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해 줬는데 그 내용이 이렇다. 그래서 겉에 있는 이야기들은 보통은 이제 그 속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그 형식적 장치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는 그 내부에 있고 그 겉이야기는 그 진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후 사정, 과정, 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액자 소설인데, 이 액자라는 말 자체가 그 틀거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그림이 있는 것처럼 겉에 있는 소설은 겉구조고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소설은 그런 그 전통적 의미의 액자 소설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한 지붕 두 소설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나의 이름 아래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두 소설이 전혀 무관한 내용이냐면 무관하지 않아요. 연결돼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잘 형식적으로 이렇게 결합시킨 데에는 뭐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야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적 결함 정도는 이제 초시기에 우리나라 그 1921년에 발표된 소설이다 보니 무정이 발표된 지 이제 4년 뒤의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 우리 근대 소설이 발전돼 나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뭐 충분한 형식적 실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커다란 어떤
그 흠이 된다거나 문제로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용이 뭐냐면 어떤 지식인이 주인공이 그 친구들하고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그 지루하고 뭐 그래서 친구들하고 남포에 기차 타고 다녀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남포에서 겪었던 어떤 사건, 그러니까 그 미치광이 미친 사람인 김창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온 그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이런 미친 사람 만나고 왔어. 라는 게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뭐 이 스토리 자체로는 무슨 어떤 심각한 뭔가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침하고 되게 어두워요, 분위기가. 그래서 읽히지도 쉽게 읽히지도 않고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난해한 게 이 난해함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뭔가 이렇게 어슴푸레하고 무슨 안개가 낀 것처럼 내용이 투명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 난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난해하다고 진짜로 내용이 어려운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명쾌하게 맑게 잘 우리한테 투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난해함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 어떤 그 뭐 장면을 볼 때 그 장면에 대한 상황 판단이 안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좀 어리둥절하게 되잖아요. 일종의 그런 형태의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난해함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결국 이건 보면 광인 여기 미친 사람인 김청옥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는 거나 뭐 주인공이 막 뭐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런 건지 이런 게 그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쉽게 읽히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이게 그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고뇌가 있다든지 그 고뇌의 실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긴장감이 생기고 이 사람이 이 고민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아니면 이 고민이 어떻게 더 어려움 속으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작품의 맨 끝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어떤 중심 줄거리가 형성되면서 소설을 읽는 어떤 긴장감도 생기고 그 긴장감 때문에 어떤 재미도 생기는데 이거는 별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면 주인공이 왜 이렇게 뭐 이상하게 무슨 고민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냥 막연한 어떤 그 어두움, 막연한 어떤 괴로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난해하고 재미도 없고 또 약간 형식적 결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이게 단골로 등장하는 작품이었어요.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어, 요즘은 뭐 요즘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그 염성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근대소설사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 등장을 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염성섭이 이 작품을 발표했던 그 개벽이라는 잡지의 이제 표지예요. 이 개벽은 다양한 형태의 표지가 시대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샘플로 뭐 이 작품이 실제로 실렸던 그 잡지는 아니고 어, 그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잡지였다는 걸 뭐 그냥 모범 삼아 여러분들이 보라고 제가 자료를 찾은 거고요. 오른편은 이제 개벽 잡지 그 내부의 그 목차입니다. 그 잡지의 목차가 이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뭐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세로쓰기였기 때문에 그 세로쓰기 형태의 목차 구성이고, 이런 잡지들이 보면 이제 제목하고 밑에 필자, 그다음에 페이지가 이렇게 쭉 됐고,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이 앞부분은 주로 이제 논설이나 이런 게 있고, 그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소설이나 창작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통 이런 잡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잡지는 사실은 일본 잡지를 그대로 형태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일본도 똑같이 일본 잡지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형태의 이 당시의 잡지다라는 걸 참고 삼아 보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이 염성섭이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이런 데에 실려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견우화라는 염상섭의 소설집입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개벽이란 잡지에 연재되었고, 연재된 이후에는 요 견우화라는 소설집에 실렸어요. 그래서 흔히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소설의 발표는 이제 문예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든지, 또 뭐 잡지를 통해서 발표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많이 아는 이렇게 권위 있는 오래된 문예지들이 있거나 문학 잡지들이 있어요. 뭐 창작가 비평, 혹은 뭐 문학동네, 문학가서예, 그 다음에 월간지로 나오는 문학사상, 뭐 이런 데 이제 잡지를 발표하거나, 또 웹진도 있습니다. 그 문장이라는 그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그 웹진인데, 그 문장이라는 웹진에도 이제 소설을 발표하죠. 최근에는 뭐 장르 문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 SF라든지 뭐 추리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웹진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제 소설이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개별로 발표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단편 소설들이 여러 편 쌓이면 한 권의 그 작품집으로 이제 단행본으로 책을 묶어내죠. 보통은 예전에는 그 단편 소설 같은 경우 한 10편 정도 모이면 단행본 한 권으로 이렇게 책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때는 단편 소설 5편 정도를 갖고 책을 내기도 하고, 요즘 추세는 좀 잘 나가는 작가일 경우 두껍지 않아도 이게 얇아도 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견우화라는 그 소설집에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실렸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참고 삼아 이렇게 생긴 책이었다. 1920년대니까 오늘날과 같은 그렇게 화려한 그 표지의 책은 아니죠. 그렇지만 참고 삼아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어떤 작품인가를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해보면, 염상섭 관련한 대표 소설로 이제 표본실 청개구리가 인식되고 있어요. 그 염상섭 치면, 그 주요 포털 사이트에 염상섭 이렇게 치면, 연관 검색어로 만세전, 염상섭 만세전, 염상섭 3대, 염상섭 표본실 청개구리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요즘은 이제 연관 검색어에 대한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안 뜨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얼마 전에 실제로 해본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려고 일부러 해본 건데, 실제 염상섭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만세전 3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 세 작품이, 뭐 물론 나머지 다른 연관 검색어도 있습니다만 작품으로는 요 세 개가 등장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염상섭이라는 작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대표작으로 이 세 작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렇게 이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대중들의 인식이나 대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이유는 함께 그거를 같이 검색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치면 요즘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무슨 성형전, 뭐 누구 ABC라는 사람을 치면 성형전 ABC 뭐 이런 경우가 뜨는 경우가 사실 저는 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뜨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원하지 않은 검색이었는데도 그렇게 들어가 보게 되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 검색을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이제 그 바뀌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 대표적으로 염상섭이 이 세 작품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 혹은 3.1운동 직후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소설 혹은 무슨 그 1인칭 무슨 소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놓고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3.1운동 직후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소설은 표본실의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또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고뇌를 다뤘다. 그러면 뭐 온갖 소설들이 다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무슨 빈처도 그렇고 술권하는 사회에 현진거나 이런 소설들도 있고 그 지식인의 고뇌라는 건 늘 지식인은 고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인의 고뇌라는 게 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 해당되는 작품만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서술하는 특화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소설들이라는 게 그 일반적인 설명이지 그게 그 해당되는 작품의 구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어디 가서 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에요 라고 하면 다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근데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소설이구나 라고 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꺼풀 벗겨서 근데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라고 하면 약간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게 뭔가 있어 보이는 설명이긴 하지만 그게 뭘 뜻하는지는 또 좀 어렵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을 우리가 규정할 때 예를 들자면 이광수의 무정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다라고 하면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거론할 때 대다수 이게 왜 중요한 작품이냐?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가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늘 들어왔고 염상섭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항상 거론되어 왔다. 항상 거론된 이유의 첫 번째 하나 굳이 따지자면 염상섭이 이 소설로 등단했기 때문에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그건 개인적인 거 염상섭 개인 작가의 차원에서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염상섭이라는 작가랑 이해할 때 등단작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보면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를 물어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이 설명이 표본실의 청개구리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그 설명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외에 지식인의 고뇌라든지 염상섭의 등단작이라든지 이거는 그건 썩 소설사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상섭의 등단작이 중요하면 김동인의 등단작도 중요한 거고 나도양의 등단작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등단작이라는 거는 소설사 전체를 얘기할 때 개별 소설가를 떠나서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등단작은.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게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규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소설사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이 소설사적으로 설명하는 용어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게 이게 어떤 소설사적 설명이기도 하죠. 일단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것을 놓고 우리 근대소설사에서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놓고 우리나라 소설사에서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 책은 뭐냐면 백철의 한국 신문학 사조사예요. 거기에서 이 백철이라는 분이 한국 신문학 사조사, 이게 우리나라의 그 거의 그 완전한 형태로 쓰여진 그 최초의 문학사가 백철의 한국 신문학 사조사입니다. 이 백철이 이 책을 언제 쓰냐면 해방되고 나서 여러분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그 대학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까지는 이제 전문학교였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뭐 해화전문학교, 뭐 이렇게 이런 전문학교들이 대학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제도가 정비되면서 정규대학이 전환되는데, 정규대학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학과가 있어야 되죠. 학과가 있으면서 이제 국어국문학과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문학과가 생기는데, 국문학과에서 뭘 배워요? 국어국문학과 하면 국어학이나 국문학을 배워야 되죠. 국문학도 고전문학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춘향전도 배우고 한시도 배우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문학, 현대문학은 뭘 배워야 될지 당연히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문학사예요. 근대 문학사. 백철이 본인이 사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방 직후에 막 혼란한 와중에, 실제로 백철 자서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혼란한 와중에 자기 스스로는 제대로 된 문학사를 서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조선 신문학 사조사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두 권에 나눠서 책을 쓰게 되고, 이 책이 여러 대학의 국문과의 교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교재도 없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 책이 우리의 근대문학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주춧돌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첫 책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설명하는 것 중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한국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쫓아오는 다른 문학사 책들도 대부분 의심 없이 이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게 어떤 보편적인 지식이나 상식처럼 이제 널리 퍼지게 된 거고, 이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문학사를 설명하는 챕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체계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그러면 소설사에서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는 평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평가한다는 것 이면에는 우리의 소설사를 문예사조의 발달로 설명한다는 그 구도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면, 이 자연주의라는 건 서양에서 유래된
그 문예 사조거든요. 하나의 문학 사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그 자연주의 소설이 있었고, 이 자연주의 소설을 처음으로 된 게 표변실의 청개구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문예 사조의 발달로 설명하다 보면 우리 소설사의 중요한 위치로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그 자연주의 소설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또 거기 한 걸 더 물어봤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는 실제로 어땠나? 어떻게 그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면 가장 최고의 자연주의 소설도 있어야 되잖아요. 최초라면 최고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자연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그 영향력을 행사한 문예사조였는지를 가 이제 그가 전제되어야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서양에서는 이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자연주의 이런 방식의 그 설명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하는 평가의 이 이면에는 소설사를 그 문예사조의 변화와 발전으로 설명한다는 이 소설사, 역사 소설의 구도가 들어가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근대소설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주의라는 이 문예사조의 변화 발전으로 소설사를 설명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소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를 이런 방식, 이렇게 서술을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은 요런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소설사의 서술을 문예사조의 변화와 발달로 서술하는 이런 방식. 내가 지금 백철이 그 해방 직후에 그 조선 신문학 사조사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보 개정판으로 이제 조선이란 말을 빼고 한국 신문학 사조사라고 이렇게 이제 출간되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책, 이 백철의 한국 신문학 사조사는 지금도 팔리는 굉장히 고전적인 책이에요. 이 문학사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소설사의 서술을 문예사조의 변화나 발달로 서술하는 방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 원본은 서양의 그 문학예술사 혹은 문학사상사를 선술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양에서도 그 이른바 문학사 혹은 문학예술사, 문화예술사 뭐 이런 식의 자기들의 역사 서술을 정치사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역사 서술을 하잖아요.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인류는 다 비슷한데, 거기에서 서구에서도 르네상스 이전이나 이후나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이 문화예술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를 서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리터러리 서치, 문학 사상 혹은 문학예술 사상들을 거기에 어떤 주의나 이런 거를 이렇게 붙인 무슨 클래시시즘이라든지 로맨티시즘이라든지 내추럴리즘이라든지 이런 이즘을 붙여서 그게 하나의 유파와 어떤 지속적인 한 경향을 형성했을 때 거기에 그런 이즘을 붙여서 무슨 주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 중에 아놀드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4권짜리로 된 책인데요. 이게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여기서는 최근이라면 영화가 등장하던 시기까지 서양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를 사회사적 혹은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 서술한 굉장히 유명한 명저죠.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책입니다. 이런 식의 역사 서술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어떤 이즘, 클래시즘이나
내추럴리즘이라든지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거는 그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서 특정한 예술 경향이나 유파, 양식, 장르 등이 일정 시간 동안 오래 쭉 어떤 그 안정적인 것을 가지고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서양에서 자연스러운 그 변화와 발전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서구 사람들의 삶, 또 서구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변화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식의 문학예술이 그 안에서 일정한 어떤 그 양식과 어떤 태도와 그런 걸 바탕으로 어떤 장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서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문예사조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문예사조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서양의 지식 체계를 빨리 자기들의 지식 체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종의 다이제스티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잘 압축하고 소화시키기 좋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간추린 이런 식의 그 책들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일본의 초기, 그러니까 1800년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런 부류의 책들이 뭐 구주 문예사조사, 구주 문예발달사, 구주라는 건 여기선 서구 유럽을 뜻합니다. 우리가 미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주, 뭐 구주 이런 게 다 유럽이나 미국을 뜻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그 서양에서는 어떻게 이 문학예술이 발전했는지를 그 책을 서양 사람들이 책도 번역했지만 그걸 공부한 일본 사람들이 서양의 이런 그 문학예술의 발전을 잘 간추린 역사로 이제 정리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 그 당시에 뭐 문예사조 10강이라든지 10강 10번 강의한다는 뜻인데요. 그런 부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문학사 역시도, 근대 이후의 문학사 역시도 마치 서구가 전범인 것처럼 해서 그 일본도 그런 식의 어떤 사조의 교체로 문학사를 서술하는 그 방식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문예사조의 교체, 문예사조의 발달,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설사나 문학사를 서술하기 시작하고, 백철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제 그런 데 영향을 받아서 문예사조로서 이 문학사를 서술한 거고, 소설사를 서술한 거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그 이광수 최남선이 두 분, 이제 1910년대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다고 했죠? 계몽주의를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는 이 두 사람이고, 계몽주의가 끝나면서 이제 그 여러 문예사지의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연주의가 등장한다. 그 최초의 자연주의가 표본실의 청개구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사의 위치를 이제 정한 거고, 그러다 보니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이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